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강신호라고 합니다. 2021년을 여는 시민정책 포럼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맡는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위협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2021년도 첫 시민 정책 포럼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알갱이로 된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고용 플라스틱 또는 필름류 플라스틱, 즉 비닐이라고 하는 거, 이런 형태의 플라스틱도 있지만 옷 형태로, 섬유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플라스틱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용 도중에 또는 자연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잘게 부스러져서 우리의 눈에 띌 때 그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알갈리타 해양연구소, 즉 찰스 무어 선장이 1990년대 말에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발견한 이후에 설립한 재단이죠. 거기서 찍은 이미지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작게 쪼개지기 이전의 플라스틱을 매크로 플라스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굳이 숫자로 정의를 한다면 길이나 지름이 5mm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지지 않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플라스틱류, 이것들은 다 매크로 플라스틱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거대 플라스틱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닐봉지, 페트병, 음식물 용기, 어업용 도구, 그냥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주변에 널려 있는 이런 플라스틱들, 이것이 매크로 플라스틱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 즉 마이크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그런 작은 사이즈로부터 더 작아져서 1마이크로미터 요 사이에 들어오는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고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공장에서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비즈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산업용 세정제 안에 그런 작은 알갱이들을 넣어서 세척 효과를 좀 높이려고 했다거나 또 개인 세안용 그런 크림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합성 섬유 같이 굉장히 미세한 그런 실오라기,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사용 중이나 폐기 상태에서 점점 쪼개지고 사이즈가 작아져서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해양에 지금 떠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들, 이것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쪼개지는 것이 바로 나노 플라스틱인데요. 길이나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그런 플라스틱을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나노 하면은 굉장히 첨단 기술에서나 가능한 그런 초밀입자의 세계, 이것을 보통 나노 스케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나노 테크놀로지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입자가 주는 위협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A Matter of Scale 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미세한 세계를 크기를 쉽게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굵기예요. 모공과 머리카락 뭐 요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면 이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100 마이크로보다 훨씬 작습니다. 제가 재보기로는 4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머리카락, 사람의 머리카락이 그 정도 굵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아래쪽에 보면 나노 파티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나노 사이즈, 나노 크기의 작은 알갱이입니다. 나노 사이즈 하면 벌써 1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작은 알갱이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즉 이 그림만 봐도 1000분의 1, 사람의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의 사이즈를 가진 게 바로 나노 파티클이에요. 엄청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카락과 나노 파티클 중간쯤에 있는 것이 사람의 적혈구입니다. 혈관 속을 흐르는 그 적혈구보다도 작은 사이즈가 바로 나노 입자들이에요. 저런 입자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말 그대로 적혈구처럼 혈관을 흐르면서 장기에서 여기서 저쪽으로 마구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바이러스 크기들이 바로 이 나노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그런 사이즈가 뭐 일면 1옹스트롬, 뭐 옹스트롬 단위 또는 원자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노 플라스틱이 주변에 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눈으로 구별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현미경으로도 쉽게 검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미세 플라스틱이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먼저 해양에 떠 있는 이 거대 플라스틱이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가는지 이 과정을 이 그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플라스틱들은 물보다는 비중이 가볍거나 또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해서 보통 우리가 그냥 수돗물에다가 플라스틱을 담궈 놓으면 뜨는 것은 폴리에틸렌, P,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PP. 이 두 종류는 물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물냉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PVC나 PS나 PET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플라스틱이어서 물에 떠 있지 않고 가라앉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해양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은 그냥 일반 민물보다도 비중이 높아서 대부분의 플라스틱들은 위로 뜨거나 아니면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둥둥둥둥 떠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에 있는 플라스틱들은 자외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수면 아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외선을 받게 되죠. 자외선은 그 파장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물질을 파고들고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열을 받게 되죠. 열을 받는다라는 것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한번 미세하게 크랙이 나면 그 크랙 부위가 수축 팽창하면서 점점점 크랙이 진전이 되겠죠. 자외선은 그것을 더 도와주게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한 이런 균열 작용을 더 가속화시켜주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소는 산화를 일으키죠. 즉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과 합쳐져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균열로 파고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햇빛이 있고 산소가 있고 적당한 온도가 있으면 유기물이 달라붙게 됩니다. 녹조류 같은 것이 달라붙게 되죠. 따개비 같은 것도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대 플라스틱을 점점 마이크로 플라스틱, 즉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작게 쪼개진 것들이 점점 황변화된다고 하죠. 이 누렇게 색깔이 바래집니다. 그리고 표면이 점점 미세한 크랙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바닷물에 출렁이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부딪히기도 하면서 크기는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가 갖고 있던 그런 이 사슬 구조의 고분자 이 구조가 깨지게 돼요. 취약하게 되죠. 이런 결정 구조가 변하게 되고 유기물이 달라붙게 돼요. 유기물이 달라붙는다라는 것은 플라스틱은 물은 싫어하지만 유기물들은 달라붙어서 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굴 양식장이라든지 뭐 미역 이런 데 보면 이런 플라스틱류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기물이 달라붙어서 처음에는 떠 있던 것들도 점점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개비 같은 게 또 달라붙어요. 그러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가라앉아서 햇빛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녹조 같은 거리 떨어져 나가고 가벼워지면 다시 또 떠오르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도 조리의 흐름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조류를 만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그 유기물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거대 플라스틱은 점점 작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노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1차 플라스틱 생산량은 407메가톤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까지 해양 플라스틱의 누적량이 160메가톤인데 매년 8메가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로 버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버려진 거대 플라스틱들은 물리적인 분해, 화학적인 분해, 생물학적인 분해 또는 광 분해를 통해서 점점 작은 사이즈로, 즉 매크로 플라스틱이 마이크로에서 나노 플라스틱으로 자꾸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 생물들은 자기가 먹기 좋은 사이즈의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게 되죠. 아주 작은 나노 플라스틱마저도 미생물인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먹으면은 그 위에 상위 포식자가 다시 또 먹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로 오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냥 바닷물에 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침전되면 이 해저의 토양은 결국은 플라스틱이 누적되는 최종 저장 장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은 조류를 따라서 이 해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멀리까지도 가게 되죠. 그러면 그 플라스틱에 흡착되어 있는 유기물, 거기에는 각종 오염물질 또는 병원균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것들도 같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어떤 오염물질, 즉 가소제라든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대양 속에 그다음에 연안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 속에서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양이라고 얘기하면 도시에 살면서 토양은 쉽게 접할 수가 없죠. 가장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토양을 접하는 일은 바로 농업 현장에서입니다. 그냥 동네 텃밭을 가꾸든 아니면 큰 농업을 하든 하우스 같은 시설을 짓고 하든 일단 이런 비닐류의 플라스틱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지금 이것은 그냥 텃밭에서 이렇게 겨울에 아마 양파든 또는
뭔가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멀칭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멀칭을 해보시면 한쪽은 양쪽 가장자리는 흙에다 묻고 그 다음에 팽팽하게 하면서 위에 구멍을 내고 작물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우스 같은 것도 틀을 짓고 뭐 작게는 100평, 크게는 200평짜리 이런 하우스들을 대량으로 짓고 이 비닐을 치게 되죠. 이랬을 때 과연 이 토양은 전혀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런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이런 토양, 즉 이렇게 멀칭을 했던 이 밭의 흙이 다른 멀칭제를 하지 않은 또는 하우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비닐하우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흙과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가소제, 프탈레이트 같은 가소제가 대량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밝혀낸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하우스 안에 있는 흙이 이상하게 그런 가소제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흙은 그렇지 않은데 이 하우스 주변과 안에 있는 흙은 검출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 이게 이 비닐하우스에 친 이 비닐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흙을 어디 외부에서 가져온 그런 흙에 이미 오염이 됐던 것인가?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검출을 해내지 못하겠죠. 다만 이런 비닐하우스의 흙에 비닐하우스와 접했던 흙에 가소제 성분, 즉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수확이 끝나고 이 비닐을 걷어버리죠. 그러면 완벽하게 걷을 수 있을까요? 이미 석 달, 넉 달 작물이 자라는 동안 이 흙과 접촉하고 있던 비닐인 여전히 땅속에 남아있거나 걷어내더라도 그러면서 그 비닐이 갖고 있던 그런 화학 성분이 땅속에 남게 됩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그렇게 땅속에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땅속에 남아있는 플라스틱은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 때 그 남아있는 미세한 필름들, 그 비닐들이 그 빗물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하거나 또는 공기가 위아래 소통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땅에는 미생물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더군다나 이 플라스틱이 남아 있으면서 어떤 환경 호르몬 같은 것을 계속 조금씩 새어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이게 작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지렁이가 삼켰다가 그대로 토해냅니다. 지렁이는 또 땅에 굴을 파고 내려가는 습성이 있죠. 그렇게 내려가면 먹었던 지표 위에 있던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같이 따라서 굴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고 토양층 밑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이 토양 곤충이나 미생물들이 그들 몸에 붙은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상에 있는 플라스틱들은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자꾸 잘게 쪼개지는 그런 파편화 작용을 거치면서 이것들이 빗물에 휩쓸려서 들어오거나 또는 모종을 심고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지렁이나 이런 곤충들, 큰 곤충들이 땅에 들어오고 뭐 두더지나 들쥐 이런 것들이 굴을 파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점점 땅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 화학 비료라든지 이미 오염되어 있던 토양층의 오염물질도 같이 땅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염물질이 달라붙기를 좋아해요. 달라붙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먹거나 몸에 붙인 땅속의 미생물들이 이 땅속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오염물질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흙의 밀도나 수분이 보유하거나 이 함수율이거나 또는 땅에 적절하게 공기
공기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공의 크기나 분포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땅의 비옥도가 달라지는 거죠. 땅이 비옥하냐 아니냐의 척도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 중에 가장 비옥한 것이 어디지? 뭐 충북 괴산의 어디 또는 뭐 전남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통계도 이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점점 땅 속으로 내려가게 되고 알갱이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갖고 있던 화학 성분을 용출하게 되고 그것이 땅을 오염시키게 되면서 미생물들 자체의 생태계를 흔드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도심 속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소스도 많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입는 거 바로 합성섬유입니다. 옷, 이불의 솜, 뭐 신발, 가방, 모자 할 것 없이 우리가 대부분 입고 있는 그런 이 섬유들은 대부분 혼방이라고 하는 합성섬유이거나 또는 합성섬유가 섞여 있는 이런 제품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뭔가 마찰이 일어나는 이런 플라스틱 빗자루 또는 자동차의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이게 다 그런 플라스틱류가 되죠. 이런 것들이 늘 땅과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실이나 주방 제품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류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세탁을 하고 나오면 그런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하수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 하수들 중에 나노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들은 채 걸러지질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포함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여지는 그래프는 세탁 횟수에 따라서 점점 세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세탁물에 포함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게를 단 겁니다. 그러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미세 플라스틱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죠. 또 유아용 젖병 있죠. 그 젖병을 우리는 요즘 폴리프로필렌 즉 PP 제품을 많이 씁니다. 병 제품 이 투명한 유리병이죠. 처음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썼다가 폴리카보네이트에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폴리프로필렌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 비스페놀 A 같은 그런 가수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폴리프로필렌 젖병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환경 호르몬의 위협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었어요. 이것을 보통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이 젖병을 끓여서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끓인 것들을 이제 공기 중에서 말린 다음에 여기에 따뜻하게 아이가 먹기 좋은 분유를 타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붓고 흔들고서 그걸 체에다 걸러냈더니 거기에 없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죠. 한번 끓이면은 모든 불순물이 나갈 줄 알았는데 이 끓이는 과정에서 뜨겁게 팽창됐다가 다시 냉각시키면 줄어들죠. 그러면서 표면에 잘 달라붙어 있던 이 플라스틱 조직들이 끓이는 과정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표면의 형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들로 그 미세한 알갱이들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썼던 물은 초순수입니다. 탈이온수여서 굉장히 극도로 깨끗한 물인데 즉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물인데 이거를 몇 번 흔들었더니 저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더라. 결국 이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환경 호르몬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죠. 어른보다도 이런 유아들이 훨씬 환경 호르몬에 민감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앓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 뭐가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은 갈수록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플라스틱을 우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된 처리 경로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방치돼서 강이나 바다나
또는 자연, 들판에 버려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합성섬유 옷,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미세 플라스틱의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세 플라스틱은 점점 미세 나노 플라스틱으로 진행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자연에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인간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취약하게 분해되고 쪼개지는 과정이 노출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소제나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첨가제를 쓰게 되는데, 이 첨가제는 고분자의 그 질긴 사슬들이 너무 질기다 보니까 잘 변형이 안 돼요. 잘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 또는 얇게 하려고 할 때 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데군데를 이렇게 가소제 같은 화학 물질을 넣어서 이 사슬들을 끊어주는 겁니다. 사슬 틈바구니 사이에 곳곳에 이런 가소제 성분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유연하게 될 때 얘들이 유연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쟤들은 환경이 변화가 되면 먼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주 얇은 것일수록, 또는 이 두껍고 이 성형 과정이 복잡한 것일수록 가소제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가소제가 많이 들어가신 것일수록 세워나가기도 쉽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는 거대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써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 자연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은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합니다. 우선 보이질 않아요. 저기 미세 플라스틱 있네? 골라내야지. 또는 걸러내야지. 이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기, 물, 토양 어디든 할 거 없이 이미 미세 플라스틱은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 우리는 몰라요. 나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왜냐하면 나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는 체가 없습니다. 그런 체가 있다면 나노 플라스틱만 걸러내겠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런 작은 입자들은 대부분 나노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나노를 걸러낼 수 있는 체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첨단 전자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봐야만 검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면은 그나마 거대 플라스틱을 줄이자. 특히 일회용, 포장용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거죠. 그리고 쓰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상 입고 다니는 거, 1차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소스가 되는 거죠. 이 패스트 패션, 이것들을 너무 옷을 자주 바꿔 입고 새로운 옷을 찾게 되고 유행을 쫓아가는 것도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쁘다라고 알려진 플라스틱들, 예를 들면 PVC라든지 PS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활용도 안 되고 그 자체가 독성물질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특히 소비주의, 이 과다하게 소비를 시키면서 만족을 느끼는 이런 소비주의 패턴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했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은 될 수는 없겠죠. 미세 플라스틱 정말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